과거 것까지 다 우리가 소급해 올라가긴 힘들고요. 예, 그래서 제목을 이번 주라고 했습니다. 최근이 더 맞겠네요. 예. 최근이 맞겠는데요. 이번 주에 거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사실 혹시 그런 기사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정부 개입, 정부 지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너무 없어가지고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제목을 뽑았냐면요. 트럼프하고 시진핑은 반도체 지원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각자 도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또 뭐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미국과 중국 정부는 팍팍 미는데 한국 반도체 고군분투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절대 선두로 나가고 있고 중국은 급성장하는 데 속에서 고군분투한다든가 한국경제신문, 연합통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 막 쏟아져 나왔었어요. 네. 쏟아져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어떤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냐면요. 일요일 날에요. 네. 일요일 날에 전경련이라고 있죠. 네, 전경련. 전경련이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최순실 사태 때 최순실 사업 지원에 이제 그러니까 전경련이 이제 그러니까 개입을 해가지고 네. 뭐 전경련 이제 해체라는 이제 이런 요구까지 많이 나왔었고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경제인 단체로서 그러니까 이 대우도 안 해주면서 굉장히 이제 위상이 격하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 해체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인 이제 재벌 기업들 중에서는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는 거기를 뭐 탈퇴를 했는지 실질적으로 탈퇴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됐는데 이 전경련이 그냥 해체 안 하고 그냥 여전히 경제인 단체로 남아 있는데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일단은 보게 되면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켰을 때 같이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진 하나의 경제인 단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체제 속에서 우리나라 재벌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주 친기업적인 단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업 단체는 그러니까 뭐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정도는 있는데 이 전경련은 이제 재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반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회장단들 보게 되면 다 재벌 기업 회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재벌들을 대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이 전경련이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데 일요일 날 이제 그러니까는 보고서를 언론 보도자료를 하나 냈어요. 네. 보도자료가 제목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지형 변화와 시사점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냈습니다. 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주요 내용의 한 두 가지 정도 소개하면 이런 식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미국과 중국은 국가 지원이 탄탄한데 한국 기업은 고군분투 중이다. 이걸 이제 그대로 이제 언론들이 베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미국이 47%의 미국하고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성장시킨 중국 이렇게 해놓고 한국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자극적인 어쨌든 간에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어요. 전경련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도자료 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공개한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일요일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요. 6월 15일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는 되게 이제 일요일에 이런 것을 이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되게 통신사들이 되게 이제 먼저 보도를 합니다. 그렇죠? 통신사의 대표적인 게 연합뉴스다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이걸 이제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기사화합니다. 절대 선두 미국과 급성장 중국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전경련이 10년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관련 지표 분석 결과 정부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거 물론 이제 인용을 이렇게 했지만은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정부한테 그러니까는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지원해 주라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하게 되면 더군다나 돈 많이 벌고 돈도 굉장히 산업유보금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을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제목을 달아가지고 보고서가 나온 걸 그대로 이제 통신사에서 베끼기를 했고요. 일단 좀 당황스러운 게 삼성전자에다가 뭘 더 지원해야 되나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사실 2차 재난 지원금도 그러니까 뭐 주니 못 주는 이렇게 지금 설화설래한 판에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한테 지금 정부가 더 적극 지원하라고 이렇게 주문까지 한 거를 언론사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걸 받아쓰기 해가지고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나머지 신문들은 이제 일요일 날은 기자들이 되게 뭐 아무래도 최소한의 인력만 가동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합뉴스의 기사를 되게 베껴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조선일보는 이제 거기 이제 제가 유추해 볼 때는 그 보도자를 들여다 봐가지고 이제 좀 이제 기사를 작성을 한 것 같아요. 네.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하여간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동의해가지고 하여간 미국과 중국 정부는 지금 뭐 열심히 팍팍 밀고 있는데 한국만 그러니까 기업들 혼자서 고군분투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도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이제 쏟아 나왔거든요. 일단 딱 듣기에 약간 믿을 수 없는데요. 벌써 보통 예. 상식으로는요.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이 전경련에서 사용한 하나의 지표가요. 네. 지표가 어떤 지표를 사용을 했냐면은 이제 이 신문들에서 이제 따내기도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는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네.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한테 지원받는 거 되게 정부한테 지원받는 형식이 R&D 투자할 때 세금 감면 같은 경우 많이 봤거든요. 네, 엄청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정부한테 지원받는 그런 금액을 그 기업의 매출액 대비해서 그 이제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한 6.6% 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한국 삼성전자는 한 0.8%뿐이 안 된다.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수치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절대액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정부 지원을 받은 걸 보게 되면요. 네. 지원을 받은 거거든.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1위예요. 한 81억 달러. 예? 81억 달러 퍼센트는 작지만 절대 금액은 크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 6.6%로 그러니까는 가장 많이 지원받는다고 해가지고 6.6%라고 했는데 네. 중국의 이 6.6% 계산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게 국가 전체 반도체 산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대표 기업을 이제 하나씩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SMIC라고 파운드리 위탁 생산업체 있어요. 중국에. 네. 요 기업이 그러니까 6.6%를 받았는데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받았는데 이 기업이 지원받은 절대 금액은 9억 달러뿐이 안 돼요. 삼성전자의 9분의 1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81억 달러를 우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거고 네. 중국은 제일 많이 지원받았다는 기업이 6.6%인데 이게 절대액으로는 9억 달러라 이거예요. 근데 이 절대액은 딱 빼놓고 이건 소개 안 하고 매출액 대비에 그러니까는 차지하는 이 지원 금액이 보니까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0.8%고 1%도 안 되고 네. 중국은 그러니까 한 6.6%나 지원해 준다. 하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8배나 많이 중국이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소위 이제 기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숫자 갖고 장난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맞는 숫자이긴 하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예. 네.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에 이제 가장 많이 지원받는 기업이 아까 이제 한 4% 지원받는 기업이 마이크론이에요. 네.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이 지원받은 금액이 36억 달러예요. 네. 삼성전자의 절반도 안 돼요. 인텔도 한 70억 달러.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한 11억 달러 적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하여간 압도적으로 전 세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OECD 보고서를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예요. 보도자를 만든 거. 이제 같은 이제 OECD 보고서에 보게 되면 그것도 나와 있어요. 47개 국가를 이제 국가별로 국가를 쫙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위가 러시아, 뭐 2위가 프랑스, 3위가 벨기에, 4위가 아일랜드, 5위가 한국이에요. 네. 5위가 한국이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분야들 간 거고, 한국이 5위고, 그 다음에 뭐냐, 미국이 8위고요. 네. 중국은 20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R&D에서 그러니까 조세 지원 규모도 그러니까는 중국이나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GDP 대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네. 우리가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교묘하게 그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반도체 특정 기업에 그러니까는 이 R&D 지출 비중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을 때요. 그게 경쟁력이 있으면은 네. 많이 팔릴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이 팔리면 매출액이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매출액 대비해서 연구개발만 하게 되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네. 매출액이 그렇습니다. 원래 매출액이 작으면은 연구개발비 지원받은 거에서 매출액이 작으면은 그러니까 그 비중은 클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런 원래 못 그러니까 벌던 사람들한테는 조금 지원해도 표가 확 나는 그렇죠. 거죠. 바로 네. 그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하나 한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그 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우리는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47%로 압도적인 1위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그랬어요. 절대 강자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은 뭐냐면 지난 10년간에 2배 이상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더랬고요. 네. 한국은 1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게 참 관계예요. 미국이 지난 2019년도에 47%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10년 전 2010년도에 미국이 시장 점유율이 48%였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줄어든 거죠. 첫째는요. 거기서 거기죠. 네. 예. 뭐 거기서 우리들 뻔 줄어들는데 2019년 47%가 2018년에 비하면 조금 증가를 했어요. 네. 그 증가한 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난 10년 동안에 최소 46에서 한 51% 차지하고 왔었어요. 한 절반 정도는요. 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비중을 가지고 미국은 이제 부각시키고 앉아있고 한국은 2018년도에 24% 하다가 2019년도에 19%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줄어든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줄어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1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14%였었어요. 14%. 네. 근데 그게 줄어들었어도 19%로 한 5%포인트가 증가한 거야, 이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쭉 증가해 오다가 2019년도만 잠깐 줄어든 걸 가지고 그거만 부각시켜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증가한 거는 소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그러면 지난해 왜 줄어들었냐 그걸 보게 되면요. 미국이 이제 증가한 거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일부 신문들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아,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들 인수합병하는데도 많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것도 지원 안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난해 이제 해외 기업들을 인수한 게요. 12개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요. 아, 세계적으로요? 예, 12개가 있었는데. 인수합병, 네. 예, 인수한 것만 이제 12개가 있었는데. 네. 7개가 미국의 기업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60%를 미국이 한 거예요. 네. 해외 기업을 인수를 한 게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외 기업을 만약에 유럽의 기업을 미국이 인수하게 되면 그게 이제 미국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생산량이 증가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이 생산한 것이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 점유율로 합쳐질 게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작년에 미국은 조금 올라간 거예요.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제 그런 요소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난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거의 2배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5%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시장만 가지고도 이 정도는 되는데 중국 시장조차도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많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요것을 차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시장조차도 다 장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수에서도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201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거의 비슷해요. 안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10년 전이면 이제 언제냐면 2010년경이란 말이에요. 네. 2010년경에는 중국의 반도체가 거의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을 때였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시장에서 한 1, 2%가 됐다면은 한 1% 됐다면은 5%만 되더라도 5배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워낙 기준 연도 비교하는 연도가 10년 전이 작기 때문에 네. 조금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중국도 반도체가 성장하면서 조금만 증가하더라도 이게 배수로 볼 때는 몇 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네요. 월급 50만 원 받던 사람들이 250만 원 받으면 예, 5배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로 비교하자면 월급을 원래 500만 원 받던 사람이 550만 원 받으면 10%밖에 증가가 안 가지만 그런 거죠. 중국 못 살던 50만 원 받던 사람은 5배가 500%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비교하려면은 10년 전에 하고 지난해하고 몇 퍼센트 포인트가 변했느냐를 이렇게 비교하면 그게 좀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죠. 네네. 그렇게 했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1% 포인트가 줄어들었고, 네. 한국은 5% 포인트가 증가했고, 네. 중국은 한 3% 포인트만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잣대로 비교해 보면 미국은 우리가 제일 좋은 증가한 거죠. 거예요. 네. 제일 증가한 거예요. 일본은 10% 포인트가 줄어들었고, 네. 예? 유럽은 거의 변화가 없고요. 예? 대만도 변화가 없고, 일본은 계속 폭망각인 거고, 일본은 반도체가 계속 지금 경쟁력이 지금 추락하는 상황이고요. 교수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저희가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근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가는 경쟁력을 그 메모리 부분에서는 가지고 있잖아요. 예, 메모리 부분. 그러다 보니까는 그 경쟁력이 되게 뭐냐면은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해요, 실제로요. 네.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한 6% 정도로 그러니까는 그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요. 네. 그러면 그 연구개발비에 투자한 금액은 그러니까 일종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 월급쟁이들이요. 네. 정산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세액공제가 있고 소득공제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연구개발비에 투자한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줘요. 세액공제를 한다고요? 예. 소득공제식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그게 이제 혜택을 보죠. 대기업들이 많이 보죠. 이 연구개발 많이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을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 이런 걸로 이제 세금 감면을 이제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그건 뭐 좋아요. 엄청나게 센 건데. 예.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 데서 뭐 하는 건 좋은데 네. 그 지원 금액이 적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요. 엄청나네요. 그 정도. 예,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수치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장난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예,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걸 가짜 뉴스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왜곡 뉴스입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요. 이게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장난을 치고 장난치는 거죠. 예, 언론은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쓰기 하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결국 보게 되면은 야, 빨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정부가 팍팍 좀 지원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 추락한다, 망한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한테 지원하지 말고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재벌 기업들한테 지금 지원하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메시지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볼 때 반도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가장 그나마 지금 세계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저 분야인데. 예, 비메모리는 미국, 메모리는 예. 한국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이것조차 지금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국민들이 불안해할 게 아니겠어요. 예? 전혀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부한테 이제 그러니까 여기다가 팍팍 좀 지원해 주라고 노골적으로. 경경련이 물론 재벌 기업들의 저거지만 이 창구이긴 하지만은 근데 물론 걔네들이 그러는 건 좋아요. 경경련이 그런 건 좋은데 근데 이걸 언론이 이걸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걸 받아쓰기 하고 받아쓰기 하고 앉아 쓰는 게 참 딱하다는 얘기죠. 예, 참. 예. 국내로 보면 이런 거네요. 서민들한테 뭐랄까 여러 가지 지원해 줬는데 서민들한테 지원했으니까 연봉 한 1억씩 버는 사람들한테도 지원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서민 지원과 관련해서는요. 네. 제가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6월 15일 날 일요일 날이에요. 일요일 날에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좀 주목해 봤던 게 일부 언론에서 이제 이게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받아쓰기 좀 한 게 있는데
그 야당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통합당의 싱크탱크가 여의도 연구원이잖아요. 네, 저희 사무실에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200m 앞에 있습니다. 이 여의도 연구원이 그다음에 국회의원 추경호하고 이제 그러니까 공동으로 주최를 해가지고요 세미나를 열었어요.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제목이 뭐냐면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제목이에요. 한마디로 돈 막 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뭐 발표문 중에 되게 보면 다 이제 식상한 옛날 얘기들 이제 다시 또 이제 학성기 틀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는 좀 제 눈에 이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참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요. 저는 뭐 대안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이 돈 막 쓰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도 이제 뭐냐면 그 정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실장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발표한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 사람도 발표를 시켰는데 주로 이제 야당 성향의 이제 이 전문가들 불러다가 놓고 이제 그러니까 세미나를 했는데 학자들이라든가요. 네. 했는데 딱 이제 첫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정위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그걸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진짜 말도 안 된다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진짜 이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요. 네. 국가 부도 위기 국가의 공통점.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열어놓고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뭘 그랬냐면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 국가 부도 위기의 공통점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작년에도 이제 작년 10월 달인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해가지고. 네. 막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야당에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급행열차 타고 간다 뭐 이런 식의 막 이제 베네수엘라가 막 부도 위기가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작년에 그랬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는 우리가 국가 부채가 굉장히 큰 나라인 거 잘 알잖아요. 엄청 큽니다. 네. 그렇죠. 근데 아르헨티나 나라도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나라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뉴스공장 같은 데서 여러 번 소개했던 나라인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국가의 그러니까 거시 경제 건전성이라는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예요. 거시 경제 안정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IMF 때처럼 그런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보통 그때 IMF 때 경제적 펀더멘털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그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확 빠져나갈 때, 네. 이런처럼 빠져나갈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예요. 1위입니까 지금? 예, 1위예요, 1위. 와. 미국이 그러니까는 공동으로 이제 그러니까 몇십 개 국가들이 1위지만 하여간 네. 미국보다 우리가 더 높아요. 신용등급도 우리가 더 높지 않나요, 이제? 예? 신용등급도 더 높지 않나요? 미국보다는 한 등급 낮아도 일본이나 중국보다 높죠. 두 등급이나 높죠, 우리나라가. 근데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높은 건 기축 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높은 거지. 그렇죠. 사실상 경제적 안정성 우리나라가 더 높죠. 그래서 거시경제 안정성 지표는 우리가 더 높아요, 미국보다도요. 근데 이때 이제 이 비교하는 게 145개 국가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측정을 해서 이제 그 랭킹을 매기거든요. 네. 근데 베네수엘라가 143위 국가였었어요. 그 143위 국가하고 1위 국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 코미디인 거죠. 코미디인데. 월급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월급 한 달에 50만 원 버는 사람이랑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아르헨티나를 이번 또 끼워놨어요. 아르헨티나도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해외 이제니까 좀 이제 이 국가부도 거론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IMF 저거를 못 감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네. 그 뉴스가 소개됐던 나라입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국가 부채가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 GDP 대비 한 90%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경상수지가 만성적으로 적자인 나라예요. 우리는 경상수지가 만성적으로 흑자인 나라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될 수가 없는 나라를 갖다가 쭉 해놓고 소위 말해서 해외에서 그러니까 부도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하고 우리나라를 그러니까는 딱 비교를 하면서 공통점이 하면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세입 기반은 취약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 영합적인 복지 지출을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네. 네, 이런 식으로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네.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사실 굳이 공통점을 얘기하면 한 두세 가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틀린데, 예를 들어서 이들 나라들은 굉장히 하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나라들이에요. 예? 교수님 약간 죄송한데요. 지금 언급한 그 안 좋은 나라들이요. 예. 사실상 경제 정책을 잘못 쓴 게 아니라 정치적 불안정이 더 원인 아닌가요? 정치적 불안정도 있고요. 여기 네. 이제 뭐 이쪽의 나라들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이제니까 막 봉쇄하고 지금 저기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쵸. 유가가 또 이제 폭락하고 그러면서 국제 관계 여기 때문에 석유의 저거 의존도가 높은 나라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요. 예.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이 유로존 통합 속에서 사실 이게 비롯되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 네. 측면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기 우파 정권으로 바뀌면서 여기야말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 소위 말해서 국가 경제가 이 성장이 굉장히 곤두박질 치면서 생겼던 저희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들 나라하고 한국은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다 어쨌든 간에요. 그렇죠. 산업 기반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요. 다요. 반에서 1등하는 학생이랑 꼴찌하는 학생이랑 예. 성적 비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재정 우리도 그러니까 재정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재정 위기의 가능성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여의도 연구원 야당의 이제 그러니까 싱크탱크에서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세미나를 열고 이거를 이제 언론에서 일부 이제 받아 쓰고요.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재정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정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나라 빚이 빛의 속도로 증가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요. 빛의 속도요? 예. 그 사람들 물리학과인가요?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는 알고나 얘기하는 건지. 그런데 이 속도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절대적으로는 이제 그 부채율이 국가 이 채무 비율이 낮다 보니까는 네. 그거 가지고 공격을 못 하겠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증가 속도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증가 속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는 숫자에 이제 그러니까 숫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제 악용을 하는 건데 제가 네. 이제 쉽게 예를 들게요. 자, 우리가 두 개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 다 그러니까 GDP는 똑같아요. 1000이라고 합시다. 네. 둘 다요. 그런데 한국은 우리가 부채 비율이 한 40%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소득인 GDP는 1000이고 국가 부채는 400이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1000원이 소득이고 400원이 채무. 그렇죠. 빚이죠. 부채란 얘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저기 경제 규모가 크니까 하여간 또 다른 나라는 하여간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 중에 우리나라랑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가 GDP가 1000인데 그들 나라들은 그러니까 한 1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이제 부채도 버는 돈이 1000이면 부채도 1000원이란 얘기죠. 1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400인 거고요. 네. 그런데 그랬을 때 둘 다 이제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100을 만약에 부채를 증가시켰다고 해보세요. 네. 100을 증가시켰다고 하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100을 정부가 채권 발행해서 돈을 확보해가지고 나눠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요. 우리 긴급재난 지원금처럼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부채가 400에서 500으로 증가하는 거잖아요. 100을 빚을 증가시켰으니까요. 네. 그 대신 국민들이 100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소득도 100 이상이 증가해요. 아, 소득이 1000원에서 이제 1100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이게 원래는 100 이상 증가하는데 계산을 쉽게 해서 한 1100 정도로 한다고 해봅시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부채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1100분의 500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 45.5%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한 5.5% 정도가 이제 부채 비율이 증가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제 부채가 1000인 나라에서 똑같이 부채를 100을 증가시켰어요. 네. 그러면 소득도 100이 증가하니까 1100분의 위에 부채도 100이 증가했으니까 1100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거긴 그냥 똑같이 100%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한 5.5% 정도 부채 비율이 증가한 반면에 저쪽에 부채가 워낙 컸었던 나라는 부채 비율이 100%던 나라는 하나도 안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부채를 증가시켰는데 한 집안은 빚이 1000원이었고 한 집안은 빚이 500원이었는데 400이었는데 이제 500원 증가했으니까요. 예, 500원 증가하고 거긴 1000원에서 1100원 증가하는.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는 부채 비율이 많이 증가하는 이유는요. 부채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처음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래서 GDP가 우리가 그래서 100일 때 네. GDP가 만약에 10이 증가하면 100원인데 10원이 증가하면 10%가 증가한 거잖아요. 네. 근데 GDP가 만약에 우리가 만인데 10이 증가하면요. 0.1%뿐이 안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단위가 커지게 되면은 증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채가 1000인 나라하고 부채가 400인 나라하고 40%인 나라하고 그래서 똑같이 부채가 증가했을 때 부채 규모가 작은 나라가 증가율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똑같은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원래 빚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아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처럼 시장 점유율이 워낙 낮다가 조금만 성장하더라도 크게 증가하는 것처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네.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숫자에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숫자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교수님 예전에 그 생각나 어렸을 때였는데 우리나라가 자동차 해외로 막 수출할 때 동구권에는 사실상 별로 못 팔았잖아요. 예. 동구권의 자동차 수출 증가율이 200%가 증가했대요. 예. 딱 봤더니 작년에 5대 팔았는데 올해 10대 팔았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 증가율은 엄청 높은 거잖아요. 네, 판매가 작년보다 2배나 더 팔아서 그렇죠. 100% 증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장난치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어찌됐든 간에 정부가 돈 쓰는 것을 물어뜯기 위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현혹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을 그러니까 이 눈을 가릴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참 네. 기가 막히다는 얘기인데요. 언론이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 경제에 있을 속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우리가 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그래서 안 좋고 국가 부채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안 쓰게 되죠. 안 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의 보도, 야당에서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든가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망치길 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거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나 야당이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 정파적인 이익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보도를 하고 해가지고 국민들 눈을 가리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망해도 우리는 성공하고 싶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같은 한국인데 한국 사람인데 한국 국가는 정권이 안 바뀌었을 때 좋아져도. 자기들이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네.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더라도 자기들 이익만 자기들 이익만 챙길 수 있으면 된다는 이런 심보죠. 네, 아주 놀부심보죠 이런 걸. 예.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언론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책임 있는 어쨌든 간에 정당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는 세력들이 지지했던 정부가 있었을 때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당시에 언론 보도를 잠깐 우리가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네, 좋은 비교 같습니다. 당시에 보게 되면 2008년도 11월 4일자 조선일보의 이 보도를 보게 되면요. 네. 이런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이제 경제가 막 침체할 때였었어요. 리만 브라더스 타죠. 예,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뭐냐면 이게 이제 4분기 때 그러니까 이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실물 경제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서 부양책 규모가 너무 작다. 네. 지금 보도에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런 주장을 이제 뒷받침하는 이제 그러니까 연세대 이모 교수의 말을 빌려가지고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재정의 여유가 더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더 과감한 내수 진작 정책을 펴야 한다. 한마디로 빚을 더 증가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증가시켜야 될 땐 빚이라고 안 하고 내수를 진작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줄여야 될 땐 우리나라가 빚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이제 일본하고 비교를 해요. 네. 연세대학교 소위 말해서 이 스카이대 이 교수가 네. 일본에 비해서 더 과감하게 하라 그러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일본도 지금 국가 부채가 250% 향해서 달리고 앉아 있는데 거기가 네. 지금 뭐냐면 올해 코로나 예산으로 얼마를 반영했는지 아냐.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일본은 거의 기축통화 국가에 가까운 나라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네. 2008년도에는 한국이 일본보다도 재정 여유가 있으니까 더 과감하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러니까는 그 소위 말해서 한국이 더 해야 된다고 하고 앉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앉아 있고 이런 식의 주장이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10년도 더 된 얘기니까 국민들은 기억이 안 나지요. 이런 그렇죠. 보도를 했는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때는 국가가 계속 빚을 더 져도 된다. 국민들한테 더 풀어라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더 좋아졌는데도 더 풀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거기다 이제 중앙일보도 이제 비슷한 기사가 이제 12월 달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하냐면요. 지금 같은 위기 때는 실책보다 그러니까 정책이 좀 잘못 만들어진 것보다도 네. 실기, 타이밍을 놓치는 게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이밍.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기가 더 나쁘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정부가 3차 추경 빨리 해달라고 국회에다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야당은 지금 뭐냐면 지금 뭐 상임위원장 이런 거 가지고 추경 그 협조 안 하면 그러니까 추경 편성에 협조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겁박하고 있잖아요. 네네. 자기들이 그 할 때는 그러니까는 이게 실기하면은 사실 이 추경 편성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부가 그 할 때는 당시에 이것도 이제 서강대 이모 교수가 여자 교수 이모 교수가 박근혜 때 그래서 뭐 통계청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또 정반대로 그러니까는 재정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로 쓰는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자 있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하라고 중앙일보가 이렇게 막 외치고 앉아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전화 정부가 여당이 지금 하는 얘기를 10년 전에는 그러니까는 조중동이 했고, 그 다음에 그 조중동의 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그러니까는 지지했던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이론은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얘기냐 이거예요. 네? 논문을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정권에 따라서 바뀌어야 하는 경제 정책들. 뭐 이런 논문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걸 가지고 뭐라면 어용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용교수가 바로 이럴 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완전히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네. 교수는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죠?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나라 한국 재정이 더 나빠진 것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근데 지금이 그러니까 그때보다 그러면 경제가 상황이 더 뭐 좋은 상황이냐? 아니잖아요. 지금도 올해도 마이너스 지금 성장률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오히려 4분기에 플러스 성장했을 때였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2008년 4분기에는 우리나라.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반대 얘기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언론이 신뢰를 실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국민한테 그러니까 신뢰를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소리를 국민들이 믿을 수 없으면은 도대체가 그럼 우리 이제 사회가 불신풍조만 더 확장되지죠. 네. 역시 저기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그 이재명 경기지사께서 되게 멋진 말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그 재정 국민들한테 지원하는 뭐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다. 그분이요. 네. 제가 볼 땐 정치인 중에서 굉장히 영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발표하는 공약들을 보게 되면요. 네. 공약들을 보게 되면은 뭐가 핵심인지를 빨리빨리 캐치하셔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은 그 기본소득의 개념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년 전에 그러니까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나왔을 때 상황하고 지금 경제 상황은 다르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어떤 게 다르냐면 그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없었고요. 네? 사회보장제도가 없던 시절이에요. 노동조합도 없던 시절이고요. 네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도 많이 구비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때에 비하면은요, 그래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최저임금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도입되고 노동조합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기본소득의 취지를 가지고도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의 목적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과거 같은 상황 속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미비됐을 때는
사회보장을 그러니까 보완하는 차원 속에서 사회보장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사회보장이 어느 정도 우리가 구비된 상황 속에서 물론 부족하지만 구비된 상황 속에서 이 기본소득을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특히 이제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에 일부 인사들은 기본소득 도입하는 대신에 기존에 그러니까는 이 복지를 다 없애버리자. 뭐 이런 식의 주장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는 저소득층은 오히려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소득층은 그렇죠? 지원을 끊어버리면 저렇게 되잖아요. 병원을 가라고 의료비를 지원해줘야지 돈을 줘버리면 병원을 안 가버리고 돈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위험해지죠.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1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한 52만 원 정도 받아요. 네. 근데 지금 기본소득을 도입을 하려도 최대 지금 도입할 수 있는 게 한 달에 30만 원 꼴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퉁치자 그러면은 이분들은 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는 뭐 이 구구 우파에서는 도입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는요.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지는 가만 놔두고 지금 시절에서 우리가 그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경제가 보게 되면 만성적인 수요 부족 상황에 있지 않느냐. 네. 소득 불평등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소비를 좀 이제 할 수 있는 소득을 지원해 주게 되면은 경기 부양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네.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지금 되게 일자리가 굉장히 우리가 악화되고 있는데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는 이유가 소위 말해서 기술 진보, 로봇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네. 빠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무인 점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무인 점포 같은 경우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봇이 인간이 했던 노동을 그러니까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해야 될 노동은 어떤 거냐?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은 뭐겠습니까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어떤 혁신적인 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시간하고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시간, 사무실에서 출근해가지고 8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4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했을 때 8시간 일하는 사람이 아이디어가 2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 시절에는, 과거 산업사회 때는 노동시간하고 비례해가지고 그러니까 생산량도 그만큼 2배 더 일하게 되면 2배 더 생산량이 증가하니까는 임금도 더 많이 2배로 받았는데, 근데 아이디어가 중요한 상황 속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상황 속에서는 노동시간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노동시간이 길다고 해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면성실이 미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기성세대들은 이 기본소득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되게 할 때는, 야, 사람이 일을 해야지 무슨 저기 일도 안 하고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그 관념이 그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되게 보게 되면은 그 자유로운 시간에서 많이들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지자체들 서울시나 경기도나 이런 데 그러니까 그 청년 일자리 이런 프로젝트 같은데 이제 자문 같은 걸 좀 가끔 하면서 네. 청년들을 이렇게 면담을 많이 해봤어요. 하면 이제 청년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 찾았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찾고 싶은데, 근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는 없고 자기가 독립해서 하려다 보니까는 아르바이트를 뭐 3개 안팎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이 최소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집세도 내고 좀 이제 그나마 어쨌든 최소한의 먹고 살게 수입이 챙길 수가 있다 이거죠. 네네. 근데 3개 정도 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치여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거를 추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를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막 한 아르바이트 3개 해가지고 한 200만 원 벌 수 있는데, 200만 원 벌 수 있는데 만약에 한 100만 원 정도만 이제 지원을 해준다면은, 청년수당 한 100만 원 지원해준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절반 정도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줄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절반 동안에는 자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러니까 추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혁신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지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한 2-3개만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그게 우리 전체 사회한테 혹은 인류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가 있다고요. 괜찮은 네.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면요. 예, 예. 그게 바로 이제 혁신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스티브 잡스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애플의 혁신을 주도하면서 그러니까 엄청난 미국의 경제에 기여했듯이 그렇죠? 삼성전자 옛날에 이건 회장도 그랬잖아요. 뭐 천재 한 명이 그러니까 무슨 뭐 먹이 살린다든지 무슨 뭐 이런 얘기 하고 했잖아요. 근데 역사가 사실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죠. 몇 명의 유인들이 크게 그러면 한번 그런 어쨌든 간에 혁신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지금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지금 당면한 과제예요. 네. 과제 상황 속에서 이들한테 그러니까는 개인들이 그러니까는 좀 자유 시간을 좀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기본소득을 좀 접근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한 달에 먹고 사는데 한 200만 원 든다고 했을 때 200만 원을 다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지금 산업사에서 인류를 이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소득도 이제 우리가 일정하긴 그러니까 우리가 창출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네. 일부분은 노동을 해서 벌고 일부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만드는 이런 것의 병행을 좀 이제 그러니까 좀 당분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이 혁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이걸 지원하는 거라면은 이건 투자다 이거예요. 투자 개념이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투자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건 경제 정책이지 이건 복지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개인과 기업과 정부의 그러니까 혁신 역량을 그러니까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투자라고 접근한다면은 재원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예산의 일부를 할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추가적인 재원 확보 안 하도 우리가 뭐냐면 정부가 R&D 예산에 1년에 배정하는 게 24조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 중에서요. 네. 일자리 예산에 한 26조 배정했고요. 그 두 개 합쳐도 50조나 돼요. 네. 저출산에도 그러니까 수십조를 배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일부를 그러니까는 그 기본소득으로 그러니까 재원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활용을 하게 돼. 그런데 지원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에도 그러니까 정책적인 차원 속에 접근하게 되면은 예산을 그러니까 할당시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예산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 정책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 시야가 이건 투자 차원에서 그냥 우리가 기본소득 하게 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노는 사람들한테 그냥 놀고 먹게 해주는 이런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성장률은 지금 계속해서 떨어져가지고 조금 있으면 1%대 조금 있으면 0%까지 떨어져 갈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왜 이제 인구 노동력도 줄어들고 잠깐만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못 만들다 보니까 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그럼 이걸 돌파하려면 결국은 뭐냐면 기업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되고 개인들도 그러니까 기업이 일자리를 못 만드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개인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일자리를 하고 싶은 일을 만드는 것이 이게 제가 볼 땐 좀 남아있는 출구가 아니냐 이거죠. 네. 그리고 국가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지만이 세금 수입도 증가하는 거예요. 정부예요. 네. 그래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정부의 세수도 증가해야지만이 고령화 속에서 재정 수요가 잠깐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원도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하려면은 국가 경제가 계속해서 활성화돼야 되는데 활성화시키는 유일한 남은 길은 혁신뿐이 없다 이거예요. 네. 근데 혁신에 그러니까는 지금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에 착안을 한 거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뿐만 아니라 혁신을 활성화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경제 정책으로 이걸 바라봐야 된다. 복지가 아니라 복지는 복지대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서울시장님이 박원순 시장님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더 우선이라는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하고 기본소득과는 서로 갈등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자기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네.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고용보험 지급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용보험료가 예산이 줄어들 그만큼 더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네. 나가야 될 돈을 안 쓰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네. 이게 대립적인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는 복지를 줄이지 않으면서 그냥 놔둔 상태 속에서 기본소득을 더 도입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걸 바라보자 이거예요. 경제 정책으로서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게 지금 해외에서도 새로운 흐름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쓰긴 써야 되는데 어디다 쓸 거냐. 기업들한테
어려운 기업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임금을 유지시켜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래봤자 물건이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돈이 없으면. 그렇죠. 차라리 물건을 살 수 있는 국민들한테 돈을 주면 그 국민들이 물건을 사서 내수 경기가 올라가고 기업들은 그렇죠. 장사가 잘 돼서 매출이 올라가고. 지금 정부가 이번에 3차 추경을 지금 예산 편성하기 전에요. 네. 이번 주부터 긴급히 지금 자금 나가는 게 뭐냐면은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네. 그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처음에 조건은 한 달에서 세 달까지는 한 달 정도는 고용을 유지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해서 무급휴직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로 이제 바꾸는 거는 자격이 됐었는데 최근에 바꾼 거는 뭐냐면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러니까 무급휴직으로 그러니까 고용만 유지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로 안 잡히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고용유지 지원금으로요. 기업한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까 지금 진행자가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한테 주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는 소비가 되어지고 기업들이 그러니까 생산을 오히려 그러니까 그럼 유지할 수 있잖아요. 네, 물건이 팔리니까.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오히려 고용 유지가 되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거지를 유지시키면 뭐합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가게도 그러니까 도움이 되고 기업도 그러니까 고용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기업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고용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해고만 안 했을 뿐이지 네. 무급휴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쉬는 직원들이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 소비를 할 거냐고요. 기업한테 그러니까 지원하는 건 밑빠진 덕에 물 붓기식이죠. 그렇게 지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해주면 낮아야 되는데 소비가 진작이 안 되면 낮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밑빠진 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요. 예, 진짜 밑빠진 독이 코로나19가 딱 진작되고 맞네요. 네.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해서 물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기업들 문 닫게 안 하려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선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빨리 한 번 더 편성하자 7월 달에 하는 얘기고 네. 그거는 그러니까 한 3회 정도 더 하자는 얘기고 저는 그러니까 원래 한 7번 정도 올해 남은 기간이 한 7달 정도 되니까는 매달 하자는 것이고 적어도 한 4번 정도 하자고 저는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방송에서요. 네.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킨다 그래가지고 막 건물 짓고 이런 거보다 예. 사실 부동산 경기 부양 해봤자 좋아지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만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기재부 관리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기업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적이 없어요. 예? 저항이 없죠. 예, 아무런 저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죄책감도 안 느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요. 당연하게. 기업들 지원해주고 뭐 좀 뒤로 봤나? 왜 이러죠, 도대체? 제가 볼 때는요, 네. 우리 소위 말해서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하고 나서 되게 어디로 갑니까요? 소위 말해서 재벌 기업에 그러니까 무슨 고문으로 가거나, 네네. 그다음에 이사회 무슨 의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김앤장의 고문으로 가거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관예우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들 로비도 또 하고 또 이제 가가지고 자기 후배 이 공직자들한테 하라고 네. 이제 그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법조계에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옷 벗고 재벌 기업에 그러니까 이 법조팀에 가가지고 가듯이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재벌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솜방망이식으로 이렇게 가듯이 네. 이런 메커니즘이 지금 하는 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의혹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친기업적으로 자꾸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이력을 쌓아야 나중에 퇴직하고 큰 기업에 갈 때 굉장히 이익이 되겠죠.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게 국민들은 그렇게 의혹의 눈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기재부가 이게 국민을 위한 공직자가 돼야 되는데 네. 기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재벌 기업을 위해서 공직자 역할을 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일반 평범한 그러니까는 소위 대다수의 평범한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에 도움이 안 할지도 몰라요. 동의 안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계급제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면은 그러니까는 예? 위에 제일 이제 그러니까 그 인사권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갖고 있게 되면은
밑에 있는 일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저항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건 어렵죠. 네. 네. 이게 뭐 공무원은 계급제 사회잖아요. 네. 네, 오늘 이 정도로 하죠. 아,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